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칭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태우나 서태후를 중국의 대표적인 악녀로 꼽으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장칭은 그녀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악행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마오쩌둥의 개였다. 그가 물라고 하면 나는 물었다. 1980년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남긴 이 말은 그녀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 되었죠. 그녀는 마오쩌둥의 네 번째 아내로 문화대혁명을 주도하며 수천만 중국인의 삶을 망가뜨린 인물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4천년 문화유산까지 파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한쪽 발의 발가락이 6개였다고 하니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가구점을 운영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고 장칭과 어머니를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장칭은 순순히 당하지 않았죠. 아버지와 맞서 싸우고 심지어 아버지의 팔을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아버지가 삽으로 그녀의 얼굴을 내리쳤고 그 때문에 장칭은 앞니가 부러지고 말았죠. 이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장칭은 더욱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생활하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급기야 선생님 얼굴에 침을 뱉는 사건까지 일으켜 자퇴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담배 공장에서 어린이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행한 어린 시절은 그녀의 마음속에 사회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칭다오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던 그녀는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고 1933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이후 상하이로 건너가 배우가 되었는데요. 람핑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여러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활동이 발각되어 투옥되었고 이때 국민당 간수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후 1937년 예난으로 이주한 그녀는 운명적으로 마오쩌둥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세 번째 부인 허쯔정과 별거 중이었는데요. 장칭은 대담하게도 마오쩌둥의 처소에 난입해 대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결혼은 공산당 내에서도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저우얼라이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장칭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했지만 마오쩌둥은 끝내 뜻을 관철시켰죠. 결국 1939년 결혼에 성공한 장칭은 1940년 첫 딸 리나를 낳았고 1949년 마오쩌둥이 국가주석이 되면서 영부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곧 그녀를 냉대하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에 우울증이 재발한 장칭을 달래기 위해 마오쩌둥은 그녀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일 중국 전체를 뒤흔들 큰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1965년 장칭은 문화대혁명의 주역이 되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때리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좀 때린들 어떻다는 말인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에게 맞는다면 그건 맞을 만해서 그런 것이다. 문화대혁명 당시 그녀의 이 발언은 그녀의 잔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현대 발레를 해야 한다며 경극 같은 중국 전통예술을 탄압했고 많은 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죠.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배역을 가로챈 여배우 왕잉을 잡아다 고문해 죽게 만들었고 자신보다 예쁘다는 이유로 류사오치의 아내 왕광메이를 고문의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왕광메이의 자식마저 옥사시켰고 마오쩌둥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저우얼라이의 양녀였던 여배우 수뉴스를 7개월간 고문해 죽이기까지 했죠. 특히 수뉴스의 죽음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시 40대였던 그녀는 중국의 유명 배우 진샹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진샹은 아내의 죽음 이후 10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다 1981년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권력의 절정에 올랐지만 그녀는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과거 자신의 스캔들이 드러날까 두려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투옥시켰고 대부분이 고문으로 사망했죠. 심지어 하녀들까지 투옥시켰는데 단순히 모자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하녀를 감옥에 보내기도 했답니다.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변인들에게 터무니없는 규칙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에서는 새와 매미도 쫓아내야 했고 직원들은 구두를 신지 못했으며 옷이 스치는 소리도 내선 안 됐죠. 심지어 직원들은 팔과 다리를 벌린 채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비서는 장칭의 방에 들어갈 때는 서서 말하면 건방지다고 화를 내고 쪼그려 앉아서 말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화를 내고 낮고 느리게 말하면 알아듣기 힘들다며 또 화를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광저우 저택 근처에서는 배의 운항이 금지됐고 멀리 있는 조선소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실내 온도도 엄격하게 관리해서 겨울엔 21.5도, 여름엔 26도를 정확히 맞춰야 했는데요. 한 번은 의사가
지금 26도가 맞습니다라며 온도계를 보여줬다가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기도 했죠. 이런 그녀의 기행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젊은 남자들의 피를 강제로 뽑아 수혈하고는 너희 피가 내 몸에서 돌고 있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사진 촬영을 위해 군함들을 동원해 대공포를 쏘게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의자 하나를 옮기기 위해 비행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수영장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로를 파서 광천수를 끌어왔고 산책로를 만들 때는 자신이 놀랄까봐 다이너마이트 대신 수작업으로 바위를 깨게 했죠.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 그녀는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하네요.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 부부의 방문 때 자신을 세계에 알리려 했지만 오히려 마오쩌둥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미국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10번이나 봤다고 자랑했는데요. 정작 다른 중국인들이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봉건적이고 반동적인 영화라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결국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권력을 잡으려 했던 장칭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그녀는 판사들을 향해 파시스트, 반혁명주의자라고 몰아붙였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석방되면 반년 안에 당신들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며 호언장담했고 과거 그녀에게 고문당했던 왕광메이는 재판정에서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았다고 하네요. 결국 그녀는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녀의 괴팍한 성격은 계속됐는데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면 온갖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1988년에는 수면제 쉬나를 한꺼번에 먹기도 했죠. 1984년 인후암 진단을 받은 그녀는 수술을 거부했는데요. 목소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1991년 5월 77세의 나이로 교도소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칭은 문화대혁명의 주범으로 중국인들에게 깊은 원한을 산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오쩌둥 시대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쓴 희생양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덩샤오핑에 의해 살해됐다는 음모론이 돌 정도로 그녀의 삶과 죽음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죽음이 공식 발표된 것은 사망한 달 후인 6월 4일이었고 유서가 공개된 것은 2년이 지난 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영부인이란 직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요. 이는 모두 장칭이 남긴 끔찍했던 만행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을 퇴보시켰던 역대급 악녀, 장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